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여기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교회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예뻐서 둘러보느라고 한참 넋을 놓았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일령 교수님도 만나고 아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엔 또 보니까 아시는 분들 여기 계셔가지고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한 번 건너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고 박김영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다시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단체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타이틀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 연대라고 합니다. 세길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체 아실 거예요. 세길교회에서 저희들에게 매달 정말 지지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길교회가 저희 단체의 활동가들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잘 설명을 드립니다. 어제가 세계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아세요? 무슨 날이라고 정하는 거는 특별히 좀 더 기억하고 좀 더 뭔가 하자, 저 인권적인 좀 사람다움으로 살 수 있게 하자라고 만들어지는 게 날들인 것 같아요. 여성의 날, 장애인의 날, 세계장애인의 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회의 어떤 계층에 대한 좀 더 기억하자라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한 날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많이 떨려요. 너무너무 떨리고 사실 저는 저 보기에 착해 보이죠? 그리고 이쁘죠? 그렇지만 사실은 되게 굉장히 나쁜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못된 장애인. 그래서 저 욕을 많이 먹는, 제가 저 오래 살 거예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한 것이, 어제 이제 저를 불러주신 문경란 위원장님께 저 너무 떨려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 오늘 이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린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데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이 종로를 길을 다 막고 경찰들과 대치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경찰이 막 경고 방송을 막 3번이나 하면서 지금 당장 마이크를 놓고 연설하는 거 놓지 않으면 연행하겠다 라고 막 엄포를 막 놓는데도 저 마이크 안 놓고 끝까지 경찰과 싸우는, 그래서 2시간 3시간도 마이크 잡고 떠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래도 끝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 여기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떨면서 긴장하면서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일령 교수님한테도 제가 오늘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등장하는 것부터가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아서 마음이 또 바빠지는데요. 세계장애인 날 어제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항상 초대받는 사람이 별로 되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는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대접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 초대받거나 어딘가를 가면은 부담스러운 사람, 그래서 저는 제 존재가 가족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귀한 존재라는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됐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 존재가 귀한 존재다. 나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은 작거나 크거나 화려하거나 또는 아주 특별하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만드신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고 아주 볼품없는 그릇도 하느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의 상차림, 하느님의 세상을 만드시는 상차림에 우리는 귀한 존재로 각자의 그릇으로 여기서 그 쓰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 사이에서 어떤 그릇이 특별히 더 크고 특별히 더 대단하고 그리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상차림에서는 필요한 각자 그 쓰임에 따라 필요함을 따라서 써지는 존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애가 있고 어쩌면 깨어지고 보잘것없는 작은 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상차림을 하시는 하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란 존재도 이 세상에 있게 하심은 바로 그 상차림에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이 쓰임에 귀한 존재다 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 저도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때문에 힘드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곳에는 제가 살 때는 주로 정세가 좀 불안정했어요. 김일성이 사망을 했니? 또 공비가 내려왔니? 이런 거 있고 항상 전쟁이 날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 할머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 항상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다 피난 가면 너는 나랑 남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같이 죽어야 되지? 그런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면은 뭔가가 슬픈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었는데요. 이제 커서 박완서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안 가본 길이 아름답다 라는 책이 있어요. 가지 않는 길이 아름답다라는 책인데 그곳에 보면은 박완서 작가의 오빠가 장애가 이렇게 아파서 몸이 아팠는데 피난 갈 때 오빠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란 존재가 피난 갈 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피난 갈 때 너는 남자. 이런 말씀은 나랑 같이 남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만큼 저란 존재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힘든 존재라는 것을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더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조금 연식이 됐거든요. 좀 나이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2022년 지금 이 사회에서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나 죽을 때 나보다 내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식을 학교에 입학하려는 자식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사망하는 사건. 그리고 여전히 손주를 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장애가 있는 손주를 죽이고 같이 죽어야 되는 할아버지. 지금 항상 며칠 지나면 나오는 뉴스들. 장애 있는 자식과 동반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를 지금도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났지만 듣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여전히 저희 부모님과 같이 가슴 아픈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애인을 얘기하면 아유 세상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 좋아지긴 했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를 바라보는 친인척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들은 명절 때나 이럴 때 친척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저를 보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사람 꼴하고 살겠냐. 너희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람 꼴하고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사람 꼴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린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희망을 보지 못했던 거죠. 미래를 볼 수가 없었고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끌끌끌 안타까움, 가슴 아픔 이런 것만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동반 자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라봤을 때, 비장애인들은 바라봤을 때 세상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희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여기 오니까 이 대림환, 여기 대림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을 기다리는 기간. 그러면서 이제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면서 우리는 희망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된 세상, 억압받지 않는 모든 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 아기 예수 오심으로써 인간이 구원이 되는 이런 과정의 이 대림환을 보면서 이 대림환의 촛불을 켤 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희망을 바라면서 이 초를 켜는데요. 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희망의 기다림조차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 자녀를 두는 부모들, 그리고 모두에게 희망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는 거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소중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희망의 촛불을 켤 수 있는 세상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해서요. 오늘 제가 첫 대리만에 켜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고요. 일남사녀 중에 맞이로 태어났어요. 물론 동해시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일남사녀 중에 제가 맞이지만 장녀로서의 어떤 책임감, K장녀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K장녀.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제외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커가지고 집안을 일으킬 장녀가 될 거라고 전혀 기대치가 없었죠. 다만 3살 때 저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장애가 아주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스스로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요. 25살 처음으로
그때는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학교 입학한다 그랬더니 누가 데리고 다닐 거냐, 엄마가 업고 다닐 거냐, 할머니가 데리고 다닐 거냐, 뭐 이러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못하고, 입학 통지서가 나왔는데 입학을 못하고, 저희 여동생이 입학하는 날, 입학할 때 저랑 같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유는 동생이 언니를 돌봐라,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저 친구들이 다, 저희 동생 친구들이 저보고 다 언니라고 불렀고요. 저희 여동생은 부모님이 너 언니랑 같이 학교 입학하면 언니를 꼭 지켜라, 넘어지지 않게 도와줘라 이랬는데, 학교만 딱 가면 우리 여동생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약간 불편하거나 그러면 영신아 부르면 어디선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여동생은 제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형제들에게도 저란 존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존재,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25살이 돼서 처음으로 집 밖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6살 됐을 때 제가 아버님 어머니한테 나가서 살겠다, 형제들에게 같이 살지 않고 시설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장애인 시설은 스스로가 자기 몸을 신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재활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양손도 장애가 있고 중증인 장애인은 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수용시설이죠. 수용시설에 가서 주는 밥 먹고 주는 옷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형제들이 결혼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스로가 신변 처리가 할 수 없는 몸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부양받으면서 케어받으면서 사실 수가 있을까요? 요양원에 가셔야 되죠. 스스로 화장실을 다닐 수가 없으면 아마 노후에 대한 걸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시설에 가야겠구나 그랬는데 도저히 시설에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시설에 가기 싫었고 36살이 돼서 나는 부모님한테도 살지도 않고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시설도 가지 않고 살아보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너를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줄 거라고 나가 산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살아볼게요. 그리고 용감하게 나왔죠. 용감하게 나왔는데 그때는 활동지원 제도가 없었어요. 나와서도 활동지원 제도가 없어서 거의 97년이었죠. 나와서 이제 막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뭐 그 과정은 3박 4일 얘기해도 다 모자랄 것 같아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장여성 운동을 했어요. 장여성 공감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장애 여성 공감의 단체를 만드는데 2000년도에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립생활이라는 게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으로, 소비자로, 주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운동이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장여성 공감의 대표를 맡고 장여성 인구 운동을 하다가 2002년도에 장애인 이동권 연대, 여러분들 아시죠? 장애인 이동권 연대. 2000년대부터 치열하게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년도 제정하는 대표로서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진보정당 정치 활동도 조금 했어요. 뭐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어렵지만 어쨌든 비례대표로 되려고 하다가 똑 떨어졌죠. 떨어져서 제가 지금은 활동가로 있는 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동권 연대라는 단체에 2002년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밖을 나와서 지하철 점거하고 또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은 사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외쳐왔고 투쟁하고 싸워오는 단체의 진보 장애인 단체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보시기는 제가 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장애인 운동에 정말 나쁜 장애인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저보고 아우 장애인이란데 어떻게 참 밝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회장에 가면 전 달라져요. 두 얼굴의 사람으로 바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동권 연대 투쟁할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싸웠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지하철에서 출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 갑자기 저를 휠체어를 발로 탁 차는 거예요. 탁 차면서 하는 말이 아우 걸리적거리게 왜 이렇게 다녀 아침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하철 타면 왜 나보고 걸리적거린다 그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도 지하철 타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 순간. 근데 그 자존심 상함을 다른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를 하든 하는 말이 이래요. 아이고 왜 아침부터 다녀? 그냥 사람들 좀 많이 안 다닐 때 다니지. 왜 나 출근하는 중이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시간을 바꿔. 남들 많이 안 다니는 사람들 다니는 시간으로 출근 시간 바꿔. 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풀지?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돈만 있고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오늘 점심 뭐 먹지? 선택하시죠. 저는 돈을 가지고 식당을 가면 우리나라엔 참 식당이 참 많구나. 간판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요. 다 계단. 좁고. 그래서 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돈을 들고도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들어가야 해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랑 약속을 잡을 때 뭐 먹을래?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저는 뭐 먹을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들어갈 식당이 있어?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문경란 위원장님 저 계시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 저희 활동할 때 위원장님과 저랑 항상 얘기하시는 위원장님 항상 고민하셨던 게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서울시청에서 안 하고 회의를 하려면 어디를 잡지? 갈 수 있는 곳이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인 화장실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먼저 보고 회의도 잡아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잡아야 되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런 걸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저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하고 장애여성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사회를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런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죠? 나이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왔더니 저한테 물어보냐면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학번이요? 몇 년생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또 무슨 띠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띠를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게 학번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학번이 없어요. 검정고시 봤거든요. 그리고 학번이 없고 그 다음에 전 지연, 학번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 라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 정말 오니까 공동체적인 관계, 정말 친근하고 친밀하고 정말 정다운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는 내 학교에서는 이런 사람 또 무슨 관계를 맺고 있어, 그 동네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관계가 학연 지연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느라고 맨날 아침에 눈만 뜨면 집을 나와서 사무실에 있는 데서 맨날 활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저는 관계 맺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저희는 후원 티켓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후원 티켓을 팔면은 팔아야 되는데 야 어디 가서 파냐? 저는 맨날 그게 고민이 돼요. 학연, 지연 없다 보니까 어디다 연락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선생님들도 관계 많으시죠? 학교 동창도 있고 동네에 뭐 또 어린 애기를 키우면은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맺으시고 또 동네에서 동호회 하시면 동호회 관계도 맺으시고 그런 관계를 많이 하고 사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산다. 저희 이동권 투쟁하면서 제가 정말 느낀 것은 장애인들이 저희가 처음에 그 장애인 이동권 투쟁하면서 처음에 저상버스 도입하라.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라. 라고 요구했더니 그때 저희가 요구할 때 이명박 서울시장님이었거든요. 시장님이 뭐라 말하냐면 뭐 장애인들이 못 다닌다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티코 자동차 한 대씩 주면 어떠냐? 저희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 자동차를 준다고? 장애인들한테? 저한테는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도 사실은 굉장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거 저희가 토론하면서 이야기했던 건 장애인이 이동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관계를 못 맺고 산다. 사회적인 관계에 단절이 있다. 그래서 이동한다는 건 대중과 함께 이동해야 되고 함께 보여야 되고 지역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상버스 꼭 돼야 된다. 시민들과 함께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시민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야 된다. 그래서 해야만이 학교도 갈 수 있고 학교를 가면은 그다음 배우면은 노동에 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의 현장에서도 관계를 맺으며 살 수가 있다. 만나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욕망하는지 모른다. 장애인들은 시설에 가 사니까 지역 안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 우리 주변에 마트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장애인을 못 만날까? 왜 내 이웃에서 대문을 열고 나오면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장애인을 못 만날까? 마트에서 장애인이 같이 물건을 사면서 계산하고 왜 이게 없을까? 이 고민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려면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은 이동권을 대중교통으로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가 굉장히 중요했고 버스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있지만 그것은 대중교통의 장애인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특별교통수단인 거죠. 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함께 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에 캐나다에서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 이동권 포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곳에 갔더니요.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장애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곳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마을 안에, 지역 안에, 이렇게 마을들, 외국에는 마을들이 이렇게 좀 뚝뚝뚝 떨어져 있고, 이것에서 노인들의 고립되어 있는 상황, 노인들이 사회 관계의 단절, 그것을 잇기 위해서는 마을 버스가 어떻게 저상버스로 잘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노인들의 관계망을 위해서 이동권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노인들도 우리 사회에서 정말 조금 몸이 좀 불편하거나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어주는 것도 이동권이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아프시면 아이고 남들 피해 주니까 내 나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안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맺어왔던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그리고 또한 장애인 탈시설 문제, 이런 것이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좀 바라보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저희들이 내년 예산 싸우고 지하철에서 투쟁하고 이럴 때마다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장애인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하철에서 막 투쟁할 때 어떤 분이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하철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우리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게 문제야. 각자가 저렇게 이기적으로 저렇게 요구하고 너무 과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아프시지도 말고요. 그리고 늙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도 되지 마시고요.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장애인 되지도 않고로부터 다 자유로운가? 결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투쟁하고 있는 이것을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문제다. 내가 곧 닥칠 문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조절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